일본이 4일부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갈등에 불이 된 한일 무역 갈등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일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복잡한데요. 일단 일본 경제보복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라고 한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부적절한 조치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고 또 나머지 미디어라든지 정부 관계자라든지 정당 쪽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정말 정확한 이유가 된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것과 안보상의 부적절한 조치들이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발동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심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두 번째는 징용재판 결과, 아마 그거에 대한 불만이 크고 무엇보다 징용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불만이 매우 누적돼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폭발시킨 게 이번 보복적인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든 하여튼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이제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또 약간 좀 많은 얘기거리들이 됐어요. 원래 이제 경제 보복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 압류한 재산 그것을 현금화 조치한 이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지금 현금화 조치는 아마 추정컨대 일러야 내년 초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미리 단행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건지? 저조차도 사실은 현금화 시기가 일본발 보복이 발동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소 좀 시간이 당겨졌다고 하는 점이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이미 징용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국이 속 시원한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항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었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일본의 각 성청마다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을 뽑아서 총리 관저에서는 굉장히 용의 주도하게 치밀하게 100여 항목에 걸친 그런 소위 보복 리스트들을 정리하고 또 우선순위를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하면 그런 기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왜 타이밍이 지금이냐의 문제에서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G20이 오사카에서 열렸고 주도 국가이었기 때문에 G20 이전에 아마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G20에서 또 아베 총리 주도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천명했었죠. 순회 회담에 정상회담에 의제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G20이 끝난 직후를 선택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참의원에 관한 얘기도 많이들 나오는데 참의원 선거가 그러면 없었으면 이번 보복적 조치가 없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21일이죠. 21일 참의원 선거.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참의원 선거가 작은 변수가 됐긴 하겠지만 저는 일본의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이런 보복적인 조치가 급조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매우 치밀한 준비와 조율을 거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타이밍상으로는 좀 예상보다 좀 빨랐다. 근데 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당장 무역 금수 조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 금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부가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타이밍을 고려하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최근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지 분위기 좀 거기 있는 분들하고도 또 많이 대화를 해봤을 때 거기도 또 이제 이 문제가 관심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텐데요. 현지 분위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것 같습니까?
뭐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국은 이게 일종의 뭐 국난 상황인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크게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참의원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된 쟁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디어나 또는 일본 여론에 있어서 이 한국 보복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거론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여 선거에서는 뭐가 쟁점이죠 지금? 일본 국내에 있어서 연금 개혁 문제라든지 복지 국내 문제가 문제라든지 지금 아베노믹스라든지 뭐 이런 게 주요 개헌 쟁점이고요. 문제도 좀 얘기가 되나요? 아니면 개헌도 그렇게 지금은 참여연 선거의 쟁점으로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 여당이 집권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개헌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유리해진다. 뭐 그런 측면은 근데 있다고 이제 봅니다. 쟁점으로 되는 건 아니라 그죠? 네, 아주 순전히 국내 문제가 네. 이제 쟁점이고. 근데 이 문제에 그다음, 대해서 이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그 전국지 좀 그 핵심 언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아베 총리의 이번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낮습니다. 예컨대 우선 신문으로 비유하자면 아사히 마이니치, 일본경제신문, 도쿄 신문이 일제히 그 이런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사설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책 서클에서 그 만난 분들도 대부분 뭐 정책 전문가나 전직 공무원 또는 그 신문사의 논설위원들 이런 분들도 대체로 아베 정부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적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징용재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정부의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대중사에서 상당히 불만이 누적돼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국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류 이런 것들은 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식자층과 대중들이 다소 좀 분리되어 있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그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게 좀 재미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아베 정부 내부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번 보복적 조치는 아베 측근들, 아베 총리의 관저에 있는 그 총리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경산성 대신이 지금 세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그 아베 측근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기습 작전을 펼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됐고 오히려 다른 부서에 있는 그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좀 다소 당혹해하는 왜 지금이지? 또 왜 이런 보복적 성격의 조치지? 하는 의아한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 소수가 밀실에서 매우 조직적인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거를 그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은 고노타로 외무성 대신도 보복 조치가 나온 다음에 그 통보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무성 내 고위 당국자들도 대체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조치가 오래 가겠냐. 이게 아마 일본 산업계에서도 비명이 나오고 또 국제 분업 체계를 그 손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화 조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피해자 쪽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그때까지 계속 내년 초가 될 텐데 내년 초 때까지 이게 안 풀리고 갈저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현금화가 되면 일본의 반발이라는 게 좀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저는 애초부터 그 현금화가 되는 시점이 말하자면 시한폭탄이 터지는 순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한일 경제 관계가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파국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부분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일본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보면 좀 시그널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당장 그 수출 물량을 그 틀어막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고 착착 그 소송에서 이긴 그 원고단들의 사실상 배상 조치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팔아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일본 여론도 극단적으로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도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실질적인 보복 조치가 실현되는 거는 그 시점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현금화라고 하는 거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결말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장기적으로 봐서 뭐 어떤 식으로. 근데 우선은 저는 이
징용 재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뭐 해법이라고 할까요? 그 패키지안이 우리 정부에서 마련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 협상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소 완화되거나 철회가 사실 보복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한번 내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치인도 그렇습니다만 그걸 카드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과 이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 또는 명분적으로는 적어도 그 철회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주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에서로서는 우리 정부가 명분을 좀 주어야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네. 일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우리 정부 쪽에서 뭔가 좀 명분을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과 원칙이 충돌한 것과 같은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좀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려운 측면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점차 더 사태가 악화될 것이고, 저는 뭐 양국 산업계에 그 치명적인 그 손실과 불이익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만약 가정하면은 누가 더 큰 손해를 보냐? 여전히 저는 비대칭적이라고 봅니다. 손실에 있어서는 한일이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놓고 볼 때는 만약 강대강이 더 부딪히는 양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게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어쨌건 그 출연기금 한일 두 나라의 기업이 서로 자발적으로 출연해가지고 기금안을 이른바 1+1 기금안을 내놨어요. 이제 해법으로. 일본 거부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만일 이제 이게 그럼 일본은 뭐 어떤 거를 내놓으라는 뜻인지 그걸 우리가 좀 추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 플러스 기업 이 방식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우선 너무 늦었다는 것도 하나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완성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업과 기업이 출연을 해서 일단 배상적 조치를 하고 화해를 하면은 정부 간 협의를 개시하겠다 이게 이제 안의 요체인데요. 네. 일본 정부가 볼 때는 정부가 1+1이 아니라 2+1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고 이런 그렇죠. 거죠. 우리 정부가 중심이 되고 양쪽 청구권 수혜 기업과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징용을 갖다가 직접 했던 당사 기업들, 당사자 기업들 그러니까 3자 간의 조율을 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빠지게 되면은 과연 기업들과 기업들이 어떤 협의를 만들어내서 이 문제를 과연 처리를 할 수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은. 저는 그 단지 뭐 일본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 세력들이 그 많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다 조율해내는데 과연 정부의 역할이 없이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그 배상적 조치를 하려면은 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금이 모금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재판에 계류돼 있는 건수만 하면은 14건에 뭐 한 900여 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서는 이 선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건 아마 법원이 시효를 정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데 아직 시효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게 첫 번째 말하자면 우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우선 피해자들이 이러한 해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 동의를 하느냐. 그렇죠. 지난번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 부분 일부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상 형해화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렇게 패키지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피해자 그룹들이 그야말로 이걸 억셉트할 수 있는 건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조율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볼 때는 이런 이해 관계자들하고의 조율도 거치지 않고 그냥 기업 플러스 기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한 게 아닌가. 이걸로 해서 과연 이게 해법이 되겠냐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을 좀 다듬어서 이것이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완전 연소로 갈 수 있고 이 문제를 처리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과 그런 그 책임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한다고 정부가. 하면은 저는 뭐 일본 정부가 그걸 거절하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65년 협정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일단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법적인 의무로 이걸 이행하는 방식은 못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일본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출연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한 형태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아마 일본 기업도 못하겠다고 할 것이고 또 일본 정부도 그거를 개입해서 아마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네. 이제 일본에 제소를 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대법원이 기각했어요. 결국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제 어쨌든 화해를 권유했고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실제 이제 일본 기업들하고 피해자들하고 화해해서 네. 화해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네. 이제 배상하는 걸로 합의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 안 했거든요. 그것도 네. 일본도 중국 정부도 개입을 안 하고 민간 피해자와 기업들만 네. 이제 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뒤에서 뭐 행정적 서포트야 뭐 했을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선례를 따르면 안 되나요? 어떤가요? 우리는 굳이 한국 정부가 니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저도 뭐 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요. 그건 하나의 이제 해결 모델이 될 수 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델을 선뜻 채택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한일 간의 소위 식민지 처리와 중일 간의 소위 전후 처리의 틀이 달랐다라고 하는 인식이 기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일 간에는 72년에 일중 중일 국교 정상화할 때 중국의 지도부가 일본에게는 일원 한 푼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중일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그런 것들이 감안된 어떤 조치라고 우리는 이제 돈을 보고요. 받았고 우리는 65년 청구권 어쨌건 협정에서 65 일단 네, 법적으로 정부가- 처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의 형식 논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은 어쨌건 안 받겠다 해서 돈을 안 받았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둘 보고 사이에. 있는 게 아마 일본 측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좀 일본 정부가 좀 관용적인 입장에서 만약 이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하나의 좋은 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나. 근데 사실은 현실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안 받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피해자나 한국 피해자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건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일본 정부도 그렇고 서로 간에 뭐 한 발씩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대결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사실 한 발씩 물러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거기에 또 이제 이해가 당사자들이 또 같이 민간 베이스에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해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정말 해법이 있을지 이런 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교수님은 옛날에 제가 어디 보니까 뭐 차라리 그럼 국제사법재판소나 뭐 그럼 국제기구로 가자. 네. 거기서 뭐 판결을 받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우선은 뭐 네. 제가 항상 옵션 A, B로 설명을 하는데 옵션 A는 잘 준비된 패키지 협상안이 만들어지면은 그걸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안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율이 잘 끝나서 그렇게 해결되면 좋고요. 그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기고 또 결과적으로 그게 충분한 해법이 되지 못할 경우에 플랜 B, 옵션 B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다퉈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해 왔는데요. 근데 국제사법재판소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너무 독도를 연상하고 좀 전 독도하고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요 핀포인트, 요 주제에 관해서만
양자의 법원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갈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 이번 갈등의 가장 그 핵은 뭐냐? 그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느냐의 방법론을 가지고 대법원과 일본 최고법원이 갈린 거고 그 사이에 양국 정부가 있고 또 그 사이에 국민들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핀포인트로 피해자의 구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양국이 갈라져 있으니 양국 입장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거를 제3자적 기관에게 물어보는 방식의 그런 그 공동 제소 그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완패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확립된 국제법의 법리를 보면은 어떤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합의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개인 이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그게 그거는 일본의 최고 법원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개인 청구권이 놀랍게도. 살아있다고 하고 있죠. 예. 물론 그냥 그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지만 그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묘한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다툴 만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게 다퉈진다고 하면은 그 쟁점이 무슨 한국과 일본이 역사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을 좀 묻는 방식으로 법률 논쟁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이런 그 갈등 양상은 당분간 유보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 ICJ 공동제소하는 게 합의된다면은 더 이상 경제 보복이란 명분도 사실은 일본으로 봐서는 일본도 명분적으로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럼 만약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 효과가 있고 이게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최종 판결까지.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다투면서 좀 일종의 휴전이라고 할까요? 하늘 간에 불필요한 이 경제 마찰 같은 거는 좀 유보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많은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렇게 부분 승소, 부분 패소의 결론이 날 경우에는 날 것 같이 예측될 때는 중간에 화해라고 하는 게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은 화해가 안 되지만 ICJ 공동제소에서 법리적으로 다퉈지고 있으면은 화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말 치면 어떻게 하냐? 정말로 정부가 그럼 책임질래? 뭐 그거 가자고 한 사람이 책임질래? 이렇게 네. 될 텐데. 그다음에 네. 또 우리가 이겼어요. 일본이 졌어.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럼 승복할 수 있냐 진짜? 저는 그런 뭐 문제가 좀 공동 있을 것 같아요. 제소라고 하는 거는 그 승복한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달리 이 국제사법재판 유엔의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의사항을 조약으로 맺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지냐 이기냐고 하는 거를 무엇을 가지고 진다 이기냐고 정의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피해자의 구제 문제가 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사실은 대체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제 구제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조치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다시 이제 그걸 뭔가 예산을 편성하든.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긴다고 하면 일본 기업이 일부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금액조차도 조정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네. 그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이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좀 약간 평가 너무 방치해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많고 예. 특히 지금 외교 당국이나 이런 데서 너무 지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사법부의 판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게 외교 문제를 이렇게 비화할 문제를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까지. 저도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누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는 누구고 그 어떤 전략을 짠다고 하면 누가 중심이 돼서 어떤 안을 내놓을 건지를 조금 조기에 검토해서 그 결론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재판 결과가 작년 10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거의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안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가 6월 19일 날 좀 급작스럽게 기업 플러스 기업 방식이 제한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시기가 너무
오래 지연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하고 총리실에서 한때 그 주관한다는 했죠.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검토됐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동안 정부에서 뭐 이제 이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좀 같이 좀 가서 얘기 좀 듣. 예, 저도 좀 간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있습니까? 최종 결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눈지는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부는 뭐 특사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예. 우선 뭐 대화 채널을 좀 가동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협상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우선은 좋다고 보고요. 단지 그냥 이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만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은 뭐 예컨대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 된다, 자체 개발 또는 뭐 애국 뭐 불매 그렇죠. 운동 여러 가지 차원의 그리고 대미 외교 이런 것도 얘기될 수 있는데 전부 다 저는 그건 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고 단기적으로 당장 우리 경제에 오는 타격을 어떻게 좀 회피할 수 있느냐, 모면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소위 원점을 타격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화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포탄이 어디서 날라오고 있는데 날라오는 포탄에 대해서 대응포를 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원점을 갖다 타격하게 되면 그 포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근데 그 원점은 뭐냐? 결국은 징용자 문제에 대한 처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표면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은 다 아는 그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징용 문제 처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합리적인 해법을 내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그 대응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좀 그래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좀 저는 뭐 우선 이런 경제 보복에 해당하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국책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는 그런 국제 질서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자유무역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내건 원칙을 스스로 그 위반하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논할 만큼 저는 비열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여러 가지 대항 조치 중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뭐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식민 통치가 가져온 여러 가지 불행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가해자와 네. 피해자의 문제라고 하는 그 도식은 어떤 경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피해자들이 제기된 피해자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겸허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적반하장이라고 할까요? 좀 그 가해자 피해자가 역전된 것 같은 마치 일본이 그렇게 돼 무슨 있어요? 피해자인 예. 것 같은 지금 예. 그런 모습으로 대응하는 걸 보고 좀 저는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일본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던 게 네, 맞습니다. 상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히려 뭔가를 문제 제기했고, 근데 이번에 거꾸로 됐어요. 예.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인데 왜 적반하장적인 상황에 이르렀느냐 그 문제도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원덕 교수님 모시고 한일 관계, 지금 기로에선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여기서 나눴던 말씀 다 포함해서 좀 더 합리적인 안들이 좀 나와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